중국을 믿은 캄보디아가 단 72시간 만에 불바다가 됐습니다. 5천억 원을 들여 중국제 S-400 방공망을 구축한 캄보디아. 러시아가 20년 걸려 개발한 미국도 감히 뚫지 못한 방어막이었죠. 한국 무기로 중국을 이기겠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캄보디아 세력이 한국을 얕잡아 보고 있던 바로 그때 상황이 180도 역전됐습니다. 국경도 넘지 않은 채 100km 밖에서 날아온 한국 무기가 캄보디아 핵심 시설 27곳을 정확히 타격했죠. 더 충격적인 건 5천억짜리 중국 레이더가 단 한 발도 감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중국 최강 방공망은 한국 무기 앞에서 무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건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포성이 울리고 중국산 다연장 로켓이 초소를 집어삼켰죠. 펜타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윌리엄 스틸, 18년간 동남아 군사 정세만 파고든 전략 분석관입니다. 중동의 사막전부터 남중국해 분쟁까지 웬만한 화약 냄새는 다 맡아왔어요. 베트남 재무장 계획, 필리핀의 남중국해 대응, 미얀마 군부의 무기 도입 경로. 이 지역에서 총알 한 발이 움직이면 제 책상에 리포트가 올라왔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절대 믿지 않는다는 게 제 철학이었어요. 그런 제가 처음으로 보고서를 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중국산 최신 방공망이 왜 아무 반응도 못하고 뚫렸을까요? 레이더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휘소와 무기 창고가 통째로 증발했어요. 50km 밖에서 날아온 무언가가 바늘귀를 꿰는 겁니다. 그 답은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곳에서 왔습니다. 모든 건 일주일 전 새벽에 시작됐어요. 그날 저는 여느 때처럼 사무실에 출근해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제 모니터에 긴급 알림이 떴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지대 교전 발생. 사상자 다수 추정.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까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태국과 캄보디아는 오래전부터 국경 분쟁이 있었거든요.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을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이었죠. 양측이 가끔 총을 쏘고 외교적으로 으르렁거리다가 어느 순간 조용해지는 패턴이 수십 년간 반복돼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첫 번째 현장 리포트를 읽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먼저 기습 포격을 가했는데 그 화력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중국산 최신형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투입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경 충돌이 아니었어요. 캄보디아가 본격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태국 측 초소 3곳이 동시에 타격을 받았고 경계 중이던 병사 수십 명이 손쓸 새도 없이 쓰러졌습니다. 저는 캄보디아군의 무기체계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방공망, 포병, 장갑차. 핵심 전력의 70% 이상이 중국산이었습니다. 특히 방공 시스템은 최근 중국이 수출용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최신형 모델이었죠. 서방 전투기들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중국이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바로 그 장비였습니다. 반면 태국 쪽은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들여온 구형 장비들이 주력이었거든요. 물론 태국도 나름 동남아의 군사 강국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신형 무기 도입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게다가 태국은 쿠데타 이후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였죠.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뻔한 싸움이다. 중국산 최신 무기로 무장한 캄보디아와 미제 구형 무기를 끌어안고 있는 태국. 며칠 안 가서 태국 공군이 캄보디아 방공망에 걸려 전멸하는 시나리오가 그려졌습니다. 안타깝지만 전쟁이란 게 그런 거였어요. 숫자와 장비가 승패를 가르는 냉정한 게임이었죠. 그때 제 상관인 앤더슨 국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스틸, 이거 들어봐. 그는 제 책상에 USB를 하나 올려놓았어요. 태국 국가안보회의 도청 파일이었습니다. 우리 정보국이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묻지 않았어요. 그런 건 제 영역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헤드셋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웅성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태국어 통역이 자막으로 떴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것 같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차나퐁 총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태국 공군 참모 총장이었죠. 저는 그의 이력을 잘 알고 있었어요. 실전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장군이었고 군 내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총장의 목소리가 녹음 파일 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미국은 우리를 버렸어. 그들은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야. 중국은 우리를 위협하고 캄보디아를 앞세워 우리 영토를 노린다. 하지만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에겐 70년 사선을 함께 지켜온 형제가 있어. 그들이 보내준 비장의 카드가 있지. 국경을 넘지 않고도 적의 심장을 도려낼 시간이 왔다. 저는 헤드셋을 벗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70년 사선을 지켜온 형제. 비장의 카드? 무슨 소리인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태국의 전통적인 동맹국은 미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나퐁 총장은 분명히 미국을 버렸다고 말했죠.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저는 머릿속으로 가능한 후보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일본, 호주, 인도. 하지만 어느 쪽도 태국과 70년간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웠어요. 게다가 지금 태국에 비밀리에 무기를 제공할 만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앤더슨 국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모르겠습니다. 태국이 숨기고 있는 패가 뭔지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자네가 필요한 거지. 이거 파헤쳐봐. 저는 그날부터 태국군 관련 자료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무기 도입 기록, 군사훈련 일지, 외국과의 방산 협력 계약서. 모든 문서를 다 확인했어요. 하지만 뚜렷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새벽, 태국 공군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실시간 위성 피드와 교신 채널을 동시에 띄워놓고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캄보디아 지상군은 중국산 방공망 뒤에 숨어서 여유롭게 진격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 보였습니다. 태국 공군이 출격한다 해도 자신들의 방공망을 뚫지 못할 거라고 믿고 있었죠. 그때 태국 공군 기지에서 편대 하나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기체 식별 정보를 확인하고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뭐지? 화면에 뜬 기종명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18년간 쌓아온 제 상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FA-50. 이건 한국이 만든 경공격기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고등훈련기를 기반으로 개발된 전투기였죠. 물론 저도 이 기체의 존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T-50 훈련기를 바탕으로 수출용 경전투기를 만들었다는 건 방산업계에서 꽤 알려진 이야기였으니까요. 필리핀이나 이라크 같은 나라들이 도입했다는 소식도 들은 적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 FA-50은 그저 그런 기체였습니다. 본격적인 전투기라기보다는 훈련기에 가깝고 가난한 나라들이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차선책 정도로 분류하고 있었죠. 미국의 F-16이나 유럽의 그리펜 같은 진짜 전투기들과는 급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걸로 뭘 하겠다는 거지? 자살행위 아닌가? 캄보디아의 방공망은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형 시스템이었습니다. 서방 전투기들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격추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바로 그 장비였어요. 저고도로 침투하든 고고도로 우회하든 일단 레이더에 잡히면 끝이었죠. 태국 공군이 보유한 구형 F-16으로도 뚫기 어려운 방어선인데 훈련기 기반의 경공격기로 돌파하겠다고요? 저는 태국 공군 수뇌부가 절망 속에서 무모한 도박을 벌이는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제대로 된 작전 없이 출격시킨 거라고요. 안타깝지만 저 조종사들은 방공망에 걸려 격추될 게 뻔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FA-50 편대가 국경을 향해 날아가는데 경로가 예상과 달랐어요. 보통적 영공을 공격하려면 최대한 빠르게 접근해서 폭탄을 투하하고 이탈해야 합니다. 방공망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생존 확률이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태국 편대는 국경을 향해 직선으로 돌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악지형을 따라 우회하는 듯한 기동을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뭘 하는 거지? 그때 옆 모니터에서 교신 채널을 감청하던 기술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스틸 분석관님,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태국 공군의 암호화된 교신 내용이 실시간으로 해독되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편대장의 콜사인은 독수리 1.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어요. 독수리 편대, 발사 지점까지 3분. 고도 유지. 레이더 회피 경로 이상 없음. 발사 지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직 국경에서 50km나 떨어진 위치였어요. 그 거리에서 뭘 발사한다는 걸까요? 설마 순항 미사일이라도 장착한 건가? 하지만 FA-50이 그런 무장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정보는 제가 가진 데이터베이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2분 뒤 독수리 1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발사 지점 도달. 무장 점검 완료 발사. 그리고 편대는 기술을 돌렸습니다. 국경을 넘지도 않고 적 영공에 진입하지도 않은 채로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뭔가 발사된 건 맞는 것 같은데 위성 피드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미사일의 궤적도 폭발의 섬광도 없었습니다. 설마 실패한 건가? 제가 그렇게 생각한 순간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측 교신 채널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뭐야, 이게 뭐야? 지휘소가 사라졌어. 저는 급히 캄보디아 방공여단 주파수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아수라장이었어요.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외치고 누군가는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방공여단장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레이더는 깨끗했다. 아무것도 탐지되지 않았어. 미사일도 없었고 항공기 침입도 없었다고. 그런데 왜 지휘소와 무기 창고가 통째로 날아간 거야?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레이더에 아무것도 안 찍혔다고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중국산 최신 방공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는데 50km 밖에서 날아온 무언가를 전혀 탐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게 정확히 지휘소와 무기 창고만 타격했다. 저는 황급히 위성사진을 불러왔습니다. 폭격 현장의 이미지가 화면에 떴어요. 캄보디아군 전방 지휘소가 있던 자리에는 거대한 구덩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 건물들은 멀쩡한데 지휘소만 정확하게 사라진 거였어요. 마치 신이 손가락으로 그 건물만 집어서 지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무기 창고도 마찬가지였어요. 탄약과 장비가 가득했을 대형 건물이 잿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막사는 거의 피해가 없었어요. 이건 무차별 폭격이 아니었습니다. 바늘로 찌르듯 정확하게 핵심 시설만 골라서 타격한 거였죠. 도대체 뭘 쏜 거지? 저는 다시 태국 공군 교신 기록을 돌려봤습니다. 독수리 1, 그러니까 편대장의 콜사인을 가진 조종사. 저는 태국 공군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어요. 잠시 후 한 인물의 프로필이 화면에 떴습니다. 프리차 소라퐁 대령. 비행 경력 25년. 태국 공군 최고의 베테랑 조종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F-16을 몰던 시절에도 여러 차례 우수 조종사 표창을 받은 기록이 있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최근 2년간의 이력이었습니다. 프리차 대령은 어떤 비밀 프로젝트에 차출되어 있었고 그 내용은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저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태국이 뭔가를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최고의 베테랑 조종사를 비밀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FA-50이라는 경공격기로 편대를 구성하고 중국산 방공망을 뚫을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방금 실전에서 효과를 증명했어요. 저는 앤더슨 국장에게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국장님, 태국 공군이 캄보디아 전방 지휘소를 타격했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이상합니다. 국경을 넘지 않고 50km 밖에서 공격했는데 캄보디아 방공망이 전혀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앤더슨 국장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뭘 썼는지 파악됐나?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FA-50이 운용할 수 있는 무장 중에 이런 능력을 가진 건 제 데이터베이스에 없습니다. 새로운 무기 체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앤더슨 국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이군. 저는 그 한마디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방산 수출 목록을 다시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무기 체계를 발견했어요. KGB. 한국형 정밀 유도 폭탄. GPS와 관성 항법을 결합한 활공 유도 폭탄이었습니다. 발사 후 자체적으로 활공하면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무기였죠. 사거리는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최대 100km 이상.
발사 항공기는 적 방공망 사거리 밖에서 폭탄을 투하하고 안전하게 이탈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폭탄은 활공 비행 중에 레이더에 거의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엔진이 없어서 열 신호도 미미했고 작은 크기 덕분에 레이더 반사 면적도 극히 작았어요. 중국산 방공 시스템이 탐지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18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무기 체계를 분석했어요. 미국의 첨단 스텔스 전투기부터 러시아의 대공 미사일까지. 하지만 그건 다 예상 가능한 범주 안에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 만든 최첨단 무기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훈련기를 기반으로 만든 경공격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정밀 유도, 폭탄을 조합해서 중국산 최신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가격 대비 성능으로 따지면 이건 혁명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알던 상식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식을 무너뜨린 건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앤더슨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스틸 현장에 가야겠어. 직접 눈으로 확인해와. 방콕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어요. 한국산 무기가 정말로 중국산 방공망을 뚫은 걸까?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현장 조사관 신분증을 받았어요. 미국 국방부 소속 민간 전문가라는 명목이었죠. 태국 측은 의외로 협조적이었습니다. 아마 자신들의 승리를 미국에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미국 없이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겠죠. 2시간쯤 달려서 국경지대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공기 중에 화약 냄새와 탄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전쟁터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태국군 장교의 안내를 받으며 숲길을 걷자 갑자기 시야가 트이면서 폭격 현장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저 구덩이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보니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어요. 캄보디아군 전방 지휘소가 있던 자리에는 직경 30m가 넘는 거대한 분화구가 생겨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이 통째로 사라지고 검게 그을린 흙더미만 남아 있었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옆이었습니다. 지휘소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캄보디아군 막사가 있었는데 거의 멀쩡했어요. 이 정도 거리에서 이 정도 위력의 폭발이 있었는데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건 폭탄이 정확히 지휘소만 타격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바늘로 찌르듯 핵심 시설만 골라서 타격한 거였죠. 저는 잔해 더미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으며 증거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진흙과 재가 뒤섞인 바닥을 헤집으며 금속 조각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때 제 눈에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잔해 더미 한쪽에 날카로운 금속 파편 하나가 박혀 있었어요. 크기는 손바닥만 했고 한쪽 면이 유난히 매끄러웠습니다. 저는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 파편을 뽑아들었어요. 옷자락으로 진흙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파편의 매끄러운 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글이었어요. 네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대한민국. 저는 한동안 그 파편을 손에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50km 밖에서 발사된 폭탄이 레이더를 피해 날아와서 바늘귀를 꿰듯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했어요. 그 증거가 지금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파편을 증거물 봉투에 넣고 주변을 더 둘러봤습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임시 천막 안에서 몇 사람이 격렬하게 언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멱살을 잡은 사람은 헝소팔 장관, 캄보디아 국방부 차관급 인사였어요. 멱살이 잡힌 중국인은 류즈치앙 캄보디아 주재 중국 군사고문단 수석이었습니다. 헝소팔 장관이 류즈치앙의 옷깃을 흔들며 울부짖었어요. 너희 무기는 왜 반응조차 못한 거야? 최신형이라고 했잖아.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우리 병사들이 죽어나가는 동안 너희 레이더는 아무것도 탐지 못한 거냐고. 헝소팔 장관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지휘관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그런데 류즈치앙의 반응이 저를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류즈치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멱살이 잡힌 상황에서도 오히려 살짝 지루하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류즈치앙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진정하시죠. 저희가 납품한 방공체계는 일반적인 위협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표준형입니다. 장거리 정밀 유도 무기를 막으려면 더 고급 사양의 체계를 구매하셨어야죠. 업그레이드 비용은 별도입니다. 원하시면 견적을 다시 보내드릴까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수십 명의 캄보디아 병사가 죽었어요. 지휘소가 통째로 날아갔고 무기 창고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 군사고문은 지금 추가 비용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헝소팔 장관이 류즈치앙을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꺼져. 당장 꺼지라고. 류즈치앙은 옷깃을 정돈하며 천막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사소한 비즈니스 미팅이 끝난 것처럼 태연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속이 뒤틀렸습니다. 중국은 캄보디아를 동맹이 아니라 호구로 취급하고 있었어요. 무기를 팔 때는 온갖 감언이설로 꼬드기고 문제가 생기면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장사치 근성이었습니다. 동맹이 피를 흘리는데 돈 이야기나 하다니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중국의 무기 수출 전략. 가격으로 유인하고 종속으로 얽어맨다. 문제 발생 시 책임 회피, 추가 판매 기회로 전환. 동맹을 파트너가 아닌 수익원으로 인식. 호송 차량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헝소팔 장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일그러진 그 표정을요. 캄보디아는 중국을 믿었어요. 중국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요. 하지만 중국은 캄보디아가 피를 흘리는 순간에도 장사 계산만 하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분석실에 틀어박혔습니다. 책상 위에는 태국에서 가져온 증거물 봉투와 현장 사진들이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헝소팔 장관의 일그러진 얼굴, 그리고 눈 하나 깜짝 안 턴 류즈치앙의 냉담한 표정이었죠. 저는 캄보디아와 중국의 군사 협력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이번 전투의 승패만 분석해서는 안 됐어요. 왜 캄보디아가 중국에 그토록 의존하게 됐는지 그 뿌리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저는 정보국에 요청해서 캄보디아 관련 기밀 문서들을 모조리 끌어모았어요. 며칠 동안 수백 페이지의 문서를 읽었습니다. 외교 전문, 무기거래 계약서, 정보 보고서, 심지어 캄보디아 고위 관료들의 개인 회고록까지요. 그 과정에서 저는 소름 끼치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중국이 캄보디아에 접근한 방식은 교묘했어요. 서방 국가들이 캄보디아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제재를 가할 때 중국은 아무 조건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인권 개선을 압박하지도 않았죠. 그저 우리는 당신들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내정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속삭였던 겁니다. 헝소팔 장관의 회고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서방은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강요했다. 우리의 방식을 존중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은 달랐다. 중국은 우리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친구였다. 그들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물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었다. 저는 그 문장의 밑줄을 긋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헝소팔 장관의 말이 진심이었을 거예요. 적어도 그 순간에는요. 캄보디아 지도층 입장에서 중국은 정말로 구원자처럼 보였을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무기를 주고 인프라를 건설해주고 경제 원조를 쏟아부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이 캄보디아에 수출한 무기 목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방공 시스템, 다연장 로켓, 장갑차, 소화기류. 종류도 다양하고 수량도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중국이 캄보디아에 판매한 무기들 중 상당수가 중국 본토에서는 이미 도태된 구형 모델이거나 아직 실전 검증이 끝나지 않은 신형 시제품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하며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중국은 캄보디아를 자국 무기의 실전 실험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형 무기를 개발하면 실제 전투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테스트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국 군대로 실험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죠. 그래서 중국은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 신형 무기를 팔아넘긴 거예요. 캄보디아군이 그 무기를 실전에서 사용하면 중국은 공짜로 실전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기가 잘 작동하면 좋은 거고 문제가 생기면 그건 캄보디아의 책임이었죠. 중국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장사였어요. 저는 이번 국경 분쟁에서 캄보디아가 운용한 방공 시스템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중국이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최신형 모델이었어요. 서방 전투기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자랑했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 시스템은 아직 중국 본토에서도 대규모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즉, 실전 검증이 충분히 되지 않은 무기를 캄보디아에 팔아넘긴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한국산 정밀 유도 폭탄 앞에서 무력하게 뚫렸어요. 저는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결과였을 거예요. 자국 무기의 약점이 무엇인지 실전 데이터로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중국은 그 약점을 보완한 개량형을 만들어서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겠죠. 물론 그 개량형을 사줄 고객은 또다시 캄보디아 같은 나라들일 거예요. 저는 문서 더미 속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중국이 캄보디아에 무기를 판매한 계약 조건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우호적인 가격의 장기 분할 상환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나라도 부담 없이 무기를 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계약서 뒷면에는 독소 조항이 숨어 있었어요. 유지보수와 부품 공급은 오직 중국 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제3국으로의 재판매 및 기술 이전은 금지한다. 계약 위반 시 전액 즉시 상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캄보디아가 한번 중국 무기를 사면 영원히 중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기가 고장나면 중국 업체를 불러야 하고 부품이 필요하면 중국에서 사와야 해요. 다른 나라 무기로 교체하고 싶어도 기존 계약 때문에 쉽지 않죠. 마치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얽히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류즈치앙이 헝소팔 장관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업그레이드 비용은 별도입니다. 원하시면 견적을 다시 보내드릴까요?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중국은 처음부터 캄보디아를 장기 고객으로 묶어둘 계획이었던 거예요. 싼 가격으로 유인하고 종속 구조로 얽어맨 다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추가 비용을 뜯어내는 방식이었죠. 중국은 캄보디아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어요.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나라, 선택지가 없는 나라. 그런 나라의 친구인 척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죠. 하지만 그 손을 잡는 순간 캄보디아는 덫에 걸린 거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중국의 무기 수출 전략은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니다. 이것은 지정학적 종속을 목표로 한 장기 포획 전략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국가들을 표적으로 삼는다. 인권 문제로 서방의 제재를 받는 나라, 민주주의가 후퇴한 나라, 경제적으로 궁핍한 나라. 이런 나라들에게 중국은 조건 없는 친구로 다가간다. 저는 잠시 멈추고 다음 문장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했어요. 선택지가 없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가장 잔인한 포식자다. 캄보디아는 그 손을 잡고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다.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기술진 캠프 방문이 잡혀 있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태국 동부의 한 공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한국기술지원팀이 주둔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FA-50을 도입한 국가에는 한국기술진이 파견되어 유지보수와 운용 지원을 담당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서류와 데이터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기지에 도착하니 태국군 장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경계하는 눈치였어요. 아무래도 미국이 태국을 홀대했던 기억이 아직 남아있는 모양이었죠.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사용된 무기 체계에 대해 순수하게 학술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싶습니다. 적대적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태국군 장교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측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30분쯤 지났을까요? 장교가 돌아와서 저를 기지 한쪽에 있는 경납고로 안내했습니다. 경납고 옆에는 컨테이너 여러 개를 연결해서 만든 임시 시설이 있었어요. 한국기술지원팀의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컨테이너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예상과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저는 솔직히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 같은 공간을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작업장에 가까웠습니다. 벽면에는 FA50의 설계도와 정비 매뉴얼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분해된 부품들과 공구들이 널려 있었어요. 기름 냄새와 금속 냄새가 공기 중에 섞여 있었죠. 한쪽 구석에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부품 하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나이는 50살 정도로 보였고 짧게 깎은 머리에 강인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피로가 묻어 있으면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눈이었죠. 오랜 세월 동안 무언가에 몰두해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자기소개를 했어요. 미국 국방부 소속 분석관 윌리엄 스틸입니다. 이번 작전에 사용된 무기 체계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남자가 손에 묻은 기름을 걸레로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박진우입니다. 이 팀의 수석 엔지니어를 맡고 있어요. 앉으시죠. 박진우 엔지니어는 간이 의자를 하나 끌어다 주었습니다. 저는 앉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에 붙은 매뉴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과 태국어가 병기되어 있었고 곳곳에 손으로 쓴 메모와 형광펜 표시가 빼곡했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FA-52 KGGB를 사용해 캄보디아 방공망을 뚫었다는 건 이미 확인했습니다. 솔직히 놀랐어요. 어떻게 훈련기 기반의 경공격기가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박진우 엔지니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훈련기라고 하셨나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더군요. 하지만 FA-50은 처음부터 실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습니다. T-50 훈련기를 기반으로 했지만 단순히 훈련기에 무장을 단 게 아니에요. 전투기로서 필요한 모든 요소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박진우 엔지니어가 말을 이었어요.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FA-52 국제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F-16, 유럽의 그리펜 같은 기체들과 비교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그 기체들이 가지지 못한 게 있었어요. 뭔데요? 저는 물었습니다. 70년이요. 박진우 엔지니어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박진우 엔지니어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는 70년 넘게 북한과 대치해왔습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언제 전쟁이 다시 터질지 모르는 긴장 속에서 살아왔죠. 그 세월 동안 저희는 한 가지를 뼈저리게 배웠어요. 무기는 화려해야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아야 한다는 걸요. 박진우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중국 무기들 보셨죠? 열병식에서는 정말 멋있어 보여요. 번쩍번쩍 광이 나고 크기도 웅장하고 카메라 앞에서 행진하면 위압감이 대단하죠. 하지만 실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확인하셨잖아요. 저는 캄보디아 현장에서 본 중국산 방공 시스템의 잔해를 떠올렸습니다. 레이더에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며 울부짖던 방공 여단장의 목소리도요. 박진우 엔지니어가 벽에 붙은 매뉴얼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 매뉴얼 보이시죠? 태국 조종사들이 쓰는 운용 지침서예요. 저희가 처음 납품했을 때 태국 측에서 한 가지 요청을 했어요. 비상 상황에서 빠르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핵심 절차를 한 페이지로 요약해 달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요청이었죠. 박진우 엔지니어가 말을 이었어요. 저희는 그 요청을 받고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기존 매뉴얼을 요약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전투 상황에서 조종사가 어떤 순서로 판단하고 행동하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분석했어요. 우리 공군 조종사들한테 직접 물어봤죠. 실전에서 가장 당황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그때 뭐가 가장 필요했는지요. 저는 펜을 멈추고 박진우 엔지니어를 바라봤습니다. 박진우 엔지니어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저 매뉴얼입니다. 비상 상황별로 색깔 탭을 붙여서 한눈에 찾을 수 있게 했고 각 절차는 3단계 이내로 압축했어요. 글자 크기도 키웠죠. 전투 중에 흔들리는 콕핏 안에서도 읽을 수 있도록요. 저는 일어나서 벽에 붙은 매뉴얼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색깔 탭이 붙어 있었고 각 페이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사소한 것 같지만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는 이런 작은 차이가 목숨을 가른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엔지니어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는 단순히 폭탄을 파는 게 아닙니다.
70년간 북한과 대치하며 쌓아온 생존의 노하우를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조종사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지. 그게 저희가 70년 동안 배운 것들입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중국은 캄보디아에 무기를 팔면서 화려한 카탈로그와 저렴한 가격을 내세웠어요. 하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발을 뺐죠. 반면 한국은 매뉴얼 한 장에도 실전의 경험과 진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진우 엔지니어에게 물었어요. 태국 조종사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박진우 엔지니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죠. FA-50이 정말 실전에서 쓸만한지 의심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저희가 함께 훈련하고 함께 정비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신뢰가 쌓였습니다. 이번 작전 성공 이후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태국 조종사들은 FA-50을 자기 전투기라고 부릅니다. 남이 만들어준 무기가 아니라 자기 것이라고요.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무기를 판다는 건 단순히 기계를 넘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 무기를 운용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이 스스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였죠. 한국은 그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경납고를 나서는데 박진우 엔지니어가 뒤에서 저를 불렀어요. 스틸 분석관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박진우 엔지니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희가 태국에 온 건 무기를 팔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70년 전에 태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6.25 전쟁 때 태국 군인들이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다. 저희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이건 장사가 아니라 보답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어요. 걸어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친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실제로는 고객을 호구로 취급합니다. 한국은 형제라는 말을 쉽게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그 의미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70년. 그 세월의 무게가 이번 전투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박진우 엔지니어와의 인터뷰를 마친 다음 날, 저는 태국 공군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번 작전에 참여한 FA-50 편대의 귀환 행사가 열린다고 했어요. 보통이라면 외국인, 그것도 미국 국방부 소속 분석관에게 이런 초대가 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태국 측은 의도적으로 저를 부른 것 같았어요. 미국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메시지였겠죠. 기지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경계하는 눈초리가 느껴졌는데 이제는 활기가 넘쳤어요. 병사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고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승리한 군대의 분위기였죠. 활주로 한쪽에 관람석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태국군 고위 장성들과 정부 관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뒤쪽에는 취재진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저는 안내를 받아 관람석 한쪽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점 4개가 나타났어요. 점들이 점점 커지더니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FA-50 4대가 편대를 이루어 기지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기체들이 활주로 위를 낮게 통과하면서 굉음을 쏟아냈습니다. 관람석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어요. 편대가 선회해서 착륙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한 대씩 차례로 활주로에 내려앉았고 제동 낙하산이 펼쳐지면서 속도가 줄어들었어요. 4대의 전투기가 나란히 정렬하자 관람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태국 국가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고 병사들이 차렷 자세로 경례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FA-50을 그저 훈련기 기반의 경공격기라고 생각했어요. 가난한 나라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차선책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기체들은 그런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 전투기들은 중국산 최신 방공망을 뚫고 적의 심장부를 타격한 뒤 무사히 돌아왔어요. F-16이나 그리펜이 아니라 FA-50이 해낸 일이었습니다. 조종사들이 콕핏에서 내려왔습니다. 헬멧을 벗고 동료들과 포옹을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편대 선두에 있던 기체에서 내린 조종사였어요. 다른 조종사들이 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고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편대장이 분명했죠.
저는 옆에 있던 태국군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이 이번 작전의 편대장입니까?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리차 소라퐁 대령입니다. 우리 공군 최고의 베테랑이죠. 이번 작전을 직접 지휘하셨어요. 프리차 대령. 제가 교신 기록에서 확인했던 독수리 일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프리차 대령을 인터뷰하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장교는 잠시 망설이더니 확인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장교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프리차 대령이 시간을 내주셨다고 했어요. 저는 장교를 따라 경납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납고 안에는 FA-50 한 대가 정비를 받고 있었어요. 프리차 대령은 그 앞에 서서 기체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비행복은 벗었지만 아직 비행 부츠를 신고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프리차 대령이 돌아섰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체격이 탄탄했고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수십 년간 하늘을 날아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자기소개를 하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프리차 대령은 잠시 저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죠. 저는 이 친구 곁을 떠나고 싶지 않거든요. 프리차 대령이 FA-50을 친구라고 부른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꺼내고 질문을 시작했어요. 이번 작전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리차 대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비결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요. 저희는 그냥 훈련받은 대로 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알려준 그대로요. 발사 지점까지 저고도로 접근하고 레이더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KGGB를 투하하고 즉시 이탈했죠. 복잡한 기동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단순한 절차가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했어요.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FA-50으로 이런 작전이 가능할 거라고 처음부터 확신하셨습니까? 프리차 대령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프리차 대령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저도 오래 이 일을 해왔으니까요. F-16도 몰아봤고 그리펜도 타봤어요. FA-50을 처음 받았을 때 속으로 생각했죠. 이게 정말 실전에서 쓸만할까? 훈련기 아닌가? 프리차 대령이 기체를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진과 함께 훈련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전투기는 작지만 정확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믿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저희 상황에 맞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값비싼 대형 전투기를 유지할 여력이 없는 나라 하지만 자국 영공은 스스로 지키고 싶은 나라. 한국은 그런 저희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펜을 멈추고 프리차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프리차 대령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어요. 프리차 대령이 기체의 동체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어루만지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죠. 과거에는 남이 쓰다 버린 무기를 비싸게 사와야 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퇴역시킨 중고 장비를 들여오면서도 감사해야 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우리의 하늘을 스스로 지킬 힘을 주었어요.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 것으로요. 프리차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들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프리차 대령이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국 분이시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미국에 실망했어요. 오랫동안 동맹이라고 믿었는데 정작 필요할 때 미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70년 전에 우리가 보내준 작은 도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답해 주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인으로서 부끄러운 감정이 밀려왔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경납고를 나오는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지 입구 쪽에 방송사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태국 각지에서 취재진이 몰려온 모양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경납고 쪽으로 뛰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한쪽에 비켜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기자들이 FA-50 앞에서 생방송을 시작했어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태국어를 장교가 통역해줬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전투기가 바로 우리나라를 지켜준 한국산 FA-50입니다. 이 작은 전투기가 중국산 최신 방공망을 뚫고 적의 심장부를 타격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내준 형제의 선물입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무기 판매자가 아니었어요. 태국에게 한국은 혈맹의 자리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 70년 전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아주는 진짜 친구. 그게 태국 국민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저는 펜타곤에 보낼 보고서의 결론이 머릿속에서 정리되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아 있었어요. 태국 공군 기지에서 돌아온 지 이틀 뒤 펜타곤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캄보디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즉시 상황실로 달려갔습니다. 모니터에는 실시간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캄보디아 정부가 중국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는 외교 전문, 중국 측의 냉담한 반응을 담은 정보 보고서, 캄보디아 내부의 혼란을 전하는 현지 언론 기사들. 저는 자료들을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상황은 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패배를 직감한 캄보디아가 다시 중국에 매달린 겁니다. 방공 시스템이 뚫렸으니 수리해달라. 추가 무기를 지원해달라. 군사 고문단을 더 보내달라. 캄보디아는 필사적으로 중국의 손을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중국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캄보디아에 천문학적인 수리 청구서를 보냈어요. 파괴된 방공 시스템을 복구하려면 기존 구매 비용의 2배가 넘는 금액이 필요하다고 했죠. 거기에 더해서 추가 구매 목록까지 들이밀었습니다. 이번에 취약점이 드러난 구형 시스템 대신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 하라는 거였어요. 물론 가격은 상상을 초월했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중국의 본색이 드러난 거였어요. 동맹이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손을 내미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더 비싼 값을 부르고 있었죠. 류주치앙이 헝소팔 장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업그레이드 비용은 별도입니다. 그때는 한 사람의 냉담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중국의 공식 입장이었던 거예요. 캄보디아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중국에 의지할 수도 없고 서방에 손을 내밀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캄보디아가 한국에 중재를 요청했다는 정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캄보디아가 한국에? 며칠 전까지 한국산 무기에 두들겨 맞던 나라가 이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다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해가 됐습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중국은 돈만 밝히고 미국은 관심이 없고 유럽은 너무 멀었죠. 그나마 대화가 가능할 것 같은 상대가 한국이었던 겁니다. 이틀 뒤 한국 외교부의 공식 입장이 발표됐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담은 외교 전문을 읽으면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한국 외교부 동남아시아과 최서윤 과장이 캄보디아 측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포이펫과 시아누크빌.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당신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납치되어 감금당했습니다. 인신매매와 온라인 사기 조직에 끌려가서 노예처럼 일해야 했어요. 그곳을 탈출하려다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외교 전문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고 적혀 있었어요. 최서윤 과장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범죄 단지에서 흘러나오는 검은 돈을 챙기느라 바빴죠. 우리가 수십 차례 공식 항의를 해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는 동안 당신들은 눈을 감았어요. 그 침묵이 지금의 화를 부른 겁니다. 저는 포이펫과 시아누크빌이라는 지명을 검색해봤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다시 확인하니 분노가 치밀었어요. 캄보디아 국경지대에 거대한 사기 단지가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카지노와 리조트를 세웠는데 그 뒤편에서는 온라인 사기 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었어요. 한국, 대만, 일본, 동남아 각국에서 사람들을 유인하거나 납치해서 강제로 일을 시켰죠. 피해자 수가 수천 명에 달했고 그 중에는 한국인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차례 캄보디아에 단속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무시당했어요. 캄보디아 관리들 중 상당수가 범죄 조직과 유착되어 있었거든요. 검은 돈이 흘러들어오는데 굳이 막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형세가 역전됐습니다. 캄보디아가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최서윤 과장의 발언은 그동안 쌓인 한국의 분노를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단호한 입장이 전해지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태국 정부가 움직인 겁니다. 태국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포이펫 범죄 단지는 태국 국민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끼쳐왔다.
태국 정부는 더 이상 이 위협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국경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저는 그 성명을 읽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뒤 FA-50 편대가 다시 이륙했어요. 저는 실시간 위성 피드를 지켜봤습니다. 이번 목표는 국경 분쟁 지역이 아니었어요. 포이펫 카지노 단지였습니다. 악명 높은 범죄 조직의 본거지였죠.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감금되어 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FA-50 편대는 며칠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적어도 비행으로 레이더를 피하고 발사 지점에서 KGB를 투하한 뒤 즉시 이탈했죠. 한국산 정밀 유도 폭탄이 다시 한번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목표물이 군사시설이 아니라 범죄 조직의 거점이었기 때문에 더욱 정밀한 타격이 필요했습니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핵심 시설만 파괴해야 했죠. 태국 공군은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서 범죄 조직 두목들의 숙소, 통신시설, 무기고 위치를 파악해 두었어요. 폭탄은 정확히 그 지점들만 타격했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니 카지노 건물 한쪽이 무너져 내린 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 옆에 있던 숙소 건물들은 멀쩡했습니다. 그 숙소들에 감금되어 있던 피해자들이 혼란 속에서 탈출하기 시작했어요. 범죄 조직원들이 도주하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인질들이 풀려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집계된 결과는 놀라웠어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을 넘어 탈출한 피해자가 800명이 넘었습니다. 한국인만 120명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들은 몇 달, 길게는 2년 넘게 감금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태국 측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본국 송환을 도왔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이 쏟아졌어요. 처음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주권국가 영토에 대한 군사공격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였죠. 하지만 구출된 피해자들의 증언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급변했어요. 감금과 폭행, 강제노동의 실상이 드러나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공식 논평을 발표했어요.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국은 태국의 조치를 이해한다. 초국가적 범죄 조직은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태국과 한국이 협력하여 범죄 조직의 거점을 무력화하고 피해자들을 구출한 것은 정의로운 행동이다. 저는 그 대변인 발표문 뒤에 숨겨진 의미를 읽었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태국의 군사행동을 승인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행동이 한국산 무기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인정한 거였죠. 유럽 각국과 일본, 호주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초국가적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정의의 폭격. 언론들은 그렇게 불렀어요. 한국산 정밀 유도 무기가 군사 목표물뿐 아니라 범죄 조직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펜타곤 상황실에서 쏟아지는 정보들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확하게 목표만 타격하는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정의로운 목적에 사용하는 의지. 둘 다 갖추고 있었죠.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일 있을 보고서 발표를 준비해야 했어요. 펜타곤 수뇌부 앞에서 이번 사태의 전말을 설명하고 제 분석과 결론을 제시해야 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마지막 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펜타곤 본부 대회의실. 전 세계 국방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프로젝터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지난 몇 주간 수집한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위성사진, 교신 기록, 현장 인터뷰 녹취록, 무기 체계 분석 데이터. 모든 것이 한 가지 결론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분쟁은 단순한 지역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이 분쟁은 동남아시아 군사 질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기며 FA-50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장성들과 분석관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많은 분들이 FA-50을 훈련기 기반의 경공격기로 알고 계십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번 분쟁에서 FA-50은 중국산 최신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적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F-16이나 그리펜 같은 고가의 전투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전투기가 해낸 일이었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몇몇 장성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어요. 아직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F-16이 큰 사냥개라면 한국의 FA-50은 가장 날카로운 매입니다. 덩치로 압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타격으로 승부하는 무기죠. 그리고 이번에 그 매가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회의실에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동남아 각국의 FA-50 도입 현황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었어요. 필리핀은 이미 FA-50을 운용 중이며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번 분쟁 직후 한국과 협상을 시작했어요. 인도네시아도 관심을 표명했고 태국은 블록 24양의 추가 구매를 확정했습니다. 동남아 전역에서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요. 저는 화면에 숫자들을 띄웠습니다. 가성비 최강의 4.5세대 전투기. 이게 국제방산 시장에서 FA-50을 부르는 말입니다. 단가는 F-16의 절반도 안 되지만 정밀 타격 능력은 동등하거나 더 뛰어나요. 유지보수 비용도 낮고 한국 기술진의 지원도 탁월합니다. 가난한 나라도 자국 영공을 지킬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긴 거예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질문이 오갔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마지막에 존 헤이스 장군이 한 말이었어요. 헤이스 장군은 미 태평양 사령부 소속으로 동남아 지역을 오래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장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헤이스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물었어요. 스틸 분석관, 자네의 결론은 뭔가? 이게 미국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제 동남아에서 게임을 바꾸고 있는 건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헤이스 장군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헤이스 장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동의하네.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세상이 변했어.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어요. 맑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18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분쟁과 전쟁을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중국의 팽창, 러시아의 도발. 늘 강대국들이 판을 좌지우지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한반도 남쪽의 작은 나라가 동남아시아의 판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생각해봤어요. 70년 전만 해도 잿더미였던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그 땅에서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기술력만 뛰어난 게 아니었어요. 그 무기에는 70년간 북한과 대치하며 쌓아온 생존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 전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의리도요. 저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태국 현장에서 주웠던 금속 파편이었어요. 증거물로 제출하고 남은 조각이었죠. 대한민국. 그 네 글자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저 미국의 동맹국 중 하나,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주둔하는 전략적 요충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 방산 시장의 기준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신뢰로 자신을 증명하는 나라였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위대한 역사의 증언자. 헤이스 장군이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제 어깨를 두드리며 했던 말이었어요. 자네는 중요한 걸 목격했네. 잘 기록해두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파편 조각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대한민국. 그 네 글자가 석양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훈련기라고 무시당하던 FA-50이 중국산 최신 방공망을 뚫고 범죄 조직의 소굴까지 초토화시켰습니다. 70년 전 피로 맺은 형제의 약속을 한국은 잊지 않았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숫자가 아니라 신뢰로 증명해낸 대한민국의 저력이었습니다. 댓글창에 대한민국 만세로 우리나라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대한민국을 더 빛나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빠르게 찾아뵐게요. 전 세계가 놀란 대한민국의 숨겨진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동방송 TV였습니다.